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강의 윤상욱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태종 시대와 세종의 즉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세종이 어떤 식으로 즉위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지난 시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자면, 일단 태종이 있었고,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있었고, 이방원이 1400년 왕이 된 다음에 1400년 즉위를 한 후에 쭉 집권을 해오다가 1418년에 충녕대군을 세자로 교체하고, 그해 8월에 세종이 즉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점은 알고 계시죠? 충녕대군과 세종 같은 사람입니다. 자, 세자로 교체된 게 1418년 6월이었고요. 충녕대군이 왕으로 즉위한 지 세자가 되고 불과 2달 만에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거는 순전히 그 당시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의 뜻이었는데, 이방원이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만들었던 그 왕권이 강화된 조선을 이제 왕권 강화의 시기에서 그것을 더욱더 반석 위에 올리고 전성기를 맞이해야 한다는 그런 조선의 수성의 시기를 열어야 한다는 그런 태종의 뜻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자를 교체한 지 불과 2달 만에 세종을 자신의 아들 삼남인 충녕대군을 즉위시키는 그런 태종의 행적은 바로 조선을 수성의 시기로 만들어야겠다. 현명한 사람을 택현을 해서 현명한 사람을 세자로 세운 다음에 자신이 그 뒤에 상왕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세종을, 임금을 일종의 보살펴주는, 아버지로서 전 왕으로서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수성의 시기를 열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다. 그런 태종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1418년에 세종이 즉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그 이후로 4년간 1422년까지 태종이 살아있었습니다. 태종이 살아있으면서 상왕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종무를 선봉으로 해서 대마도를 정벌하고, 그러니까 왜구를 정벌한 거죠. 왜구를 정벌하고, 호패법과 그 이전까지 태종이 개혁 정책으로 추진했던 호패법과 신문고 정책, 그리고 육조직계제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해도 왕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국가를 발전시키게끔 이끌 수 있게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줬던 것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태종의 업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422년에 태종이 사망을 하고, 상왕으로 있던 태종이 모든 것을 다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세종이 즉위를 하고 4년 동안 상왕으로 있으면서 조선의 모든 것을 다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1422년에 비로소 세종의 집권기가 됩니다.
친정. 이 친정이란 게 뭐 여성분들이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고 친정이 오고 그런 친정이 아니고 직접 정치를 한다는 뜻이죠. 자, 1418년에 세종이 왕이 됐는데 4년 동안 태종이 있으면서 태종의 보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422년에 세종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세종은 그 이전까지 있던 그 자신의 학문적인 그런 수양, 학문적인 수양과, 여기서 학문적이라는 것은 유학적인 것이죠. 유학적 소양과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서 조선을 태평성대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단 세종이 가장 독보적으로 다른 왕들과 차이점을 보였던 것이 신분을 가리지 않는 인재등용이었어요. 인재등용이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추구기를 만들었던 장영실이었습니다. 장영실과 같은 노비 출신도 정사품까지 올라갔어요. 정사품 호군까지 올라갔는데, 이 당시에 굉장한 신하들의 반발에도, 양반 신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능력 있는 과학자였던 과학 관료를 양성함으로, 장영실을 과학 관료로 양성함으로써 조선이란 나라가 더욱더 과학뿐만 아니고 모든 문물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 바로 세종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재 등용을 할 때 신분을 가리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한다는 것은 현재 정치뿐만 아니고 경제에 있어서도, 기업들의 문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종이 독보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죠. 자, 일단 훈민정음을 살펴보기 전에 세종시대에 어떤 업적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세종시대가 왜 다른 시대와 달리 조선뿐만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고 존경받는 왕으로서 기억되고 있는지 그 점을 잘 살펴보자면, 일단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추국이나 지금 현재 살펴볼 이 훈민정음뿐만 아니고 그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왕들하고 차별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세종이라는 임금이 왕이 될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애민정신입니다. 뭐 어떤 왕이든 즉위할 땐 다 애민을 하겠다, 이렇게 신하들과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실록에도 써져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지도자들도 애민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것도 다 야당, 여당, 현재 정치인들도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세종이 애민군주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백성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농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농본 국가였는데, 그런 국가에서 강우량을 재는 출구기를 만든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백성들의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죠.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실용적인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추국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살펴볼 훈민정음,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나 조선이 쓰고 있던 것은 뭐였죠? 그렇죠.
한문이죠. 한문. 한문. 자, 중국에서 온 한문입니다. 중국에서 온 한문이 그 당시에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사대부들은 물론 그 한문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았죠. 말할 줄도 알고요. 하지만 조선이란 나라가 신진 사대부가 조선을 세우면서 애민하는 마음으로 조선을 세우긴 했지만 그 당시에 세종시대의 백성들도 여전히 글을 읽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뜻을 임금에게 표현할 길도 없었고 그 당시에 관화라고 하죠. 정부 관청에다가 표현할 길도 없었는데 그것을 세종이 훈민정음을 통해 그 격차를 양반과 일반 백성들의 격차를 줄이려고 합니다. 대폭으로 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당시 지배층을 이루었던 양반이라는 계층이 양반 사대부죠. 벼슬을 할 수 있다는 양반 사대부 계층이 모든 권력과 문자를 지배함으로써 문자를 지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치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양반 계층은 굉장히 변할 수 없는, 깰 수 없는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과 직접 소통하고 왕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심지어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왕을 가르침으로써 순기능적으로는 조선이란 나라를 고려하는 다른 그런 공부하는 국가, 백성을 위한 국가, 그리고 쉽게 부패하지 않는 그런 국가를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긴 했지만 양반이 썩어버리면 지배계층이 무너져버리면 왕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세종이라는 임금이 천재적이었던 것이 그 아래에 있던 더 많은 백성들 있죠. 양인뿐만 아니고 천인, 이 중에서 양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농민이랑 벼슬을 하지 않은 양반 다 포함해서 양인이라고 하는데 양인, 천인, 양천자라고 기본적으로 조선의 신분제는 양천자인데 이 모든 백성들 천민뿐만 아니고 농민, 산원공상이라고 하죠. 이게 사고 농공상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안고자 정책을 이들이 정치를 쉽게 관료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왕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세력관에 자신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조선 나라가 이 기득권에 의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쉽게 글자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조선이란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세종의 어떤 왕도 따라하지 못한, 어떤 왕도 세우지 못한 그런 탁월한 업적이라고 해요. 감히 제가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사람도 세종처럼 글자를 만들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민족의 어떤 지도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습니까?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어떠한 특정한 집권층이 백성들을 위해서 물론 그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백성들을 겉으로 보인 그 의도를 보면 목적으로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어서 이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목적으로 글자를 만들었던 지도자, 집권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종과 같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양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만들어냈던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가장 역사상 조선의 역사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불리고 있고 그의 인재 등용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지금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나 어떠한 기업의 경영 철학을 얘기할 때나 기업의 CEO가 자신의 경영 철학을 자신의 생각을 어떤 자서전이나 어떤 글로서 써낼 때도 흔히 세종의 리더십을 얘기를 합니다. 세종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이 세종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 점도 가장 그런 얘기를 할 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세종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공부를 하고 비록 왕족국가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군주였지만 그가 이루고자 했던 왕도 정치라든지 유교적인 왕도 정치라든지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런 훈민정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애민의 정신, 소통의 정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현재에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왜 그러한 600년 가까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군주조차도 우리는 닮아가지 못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쉽게 저희는 더욱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종의 업적 중에서 지금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제일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두 번째는 칠국이. 세 번째는 칠국이 제작이죠. 세 번째는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혼천이 제작. 혼천이는 천체관측 기금입니다. 천체관측. 이 당시에 조선은 중국이란 나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역법을 따르고 있었어요. 조선의 역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것인 양 자신들의 것으로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세종이 자주적인 역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선의 주체적인 천체를 관측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혼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사군육진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방에 관한 것입니다. 국방. 자, 우리 흔히들 알고 계시죠? 김종서, 최윤덕. 자, 여기서 김종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개유정난, 세조가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찬탈했던 그 개유정난에서 죽임을 당한 그 김종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종서 장군이죠. 근데 이 사람은 최현덕도 마찬가지고 특히 김종서는 문신이었습니다. 문신이어서 김종서가 이 당시에 세종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출사를 하게 되는데요. 김종서가 개척을 했던 것이 바로 김종서는 두만강을 중심으로 해서 육진을 개척을 하고 최연덕은 사군을 개척합니다. 자, 사군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당시까지 이렇게 돼 있던 조선이죠. 조선에서 이렇게 이런 영토를 갖고 있던 조선이
조선 세종 때 이르러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사군 육진은 이 당시에 살펴보면 어디 있었냐고 하면 자 책을 보시고 조선에서 잠시만요. 제가 책이 잘 안 보여서 사군에서는 우예 자성 그리고 또 하나 있던 것은 책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여기까지 다 외우고 있지 않아서 여연 우청입니다. 자, 그리고 육지는 더 많은데요. 육지는 온성, 종성, 회령, 경원, 경흥, 구령입니다. 온성, 종성, 회령 이쪽인데요. 온성, 종성, 회령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경원, 경흥, 부령입니다. 자, 세종이 자신의 문치적인 업적뿐만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조선의 수건이었던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문무를 다 겸비한 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 모든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추진력과 끈기 그리고 집념이죠. 집념. 그리고 이 둘과 같이 함께 세종이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세종의 포용성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서 무섭게 집념을 가지고 끈기 있게 그것을 추진함으로써 그 어떤 정책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토론하고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 세종의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큰 무기였다고 할 수 있고 세종의 정치에 있어서 이 시대가 바야흐로 태평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시대를 지금 현재도 본받아야 하는 것이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대가 포용성이 없습니다. 자, 포용성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저저번 주인가요? 광화문에서 국정화 반대, 노동계약 반대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다수의 시민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 보기에 있어서는 거격시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부라는 것은 현재 국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이고 지금 현재 정부가 그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물대포나 최루가스 그리고 최루액을 뿌림으로써 그것을 강력하게 진압 위주의 정책을 펴려고 했던 진압 위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려 600년 전 세종이 갖고 있었던 이 포용성마저도 지금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이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면 포용성이 가장 현재 정치에서 세종시대의 세종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서 저는 그렇게
우리 시대에도 포용성이 좀 더, 다양성이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세종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시대는 세종에 의해서 그 아들인 문종이 즉위를 하고 그 손자인 단종이 즉위를 하는데 세종의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내고 그 왕위를 뺏는 개유정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